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재 34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입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동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붙었으니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 형상은 뭐냐? 현재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현재 부동산 투기 형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현재 뭐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부동산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그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부동산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어디 투기를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아파트 분양받았다.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검찰 나오던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의 들어오는 건 활동이잖아요. 그 둘러싸서 투기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부동산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요, 우리가 주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출제 지문상에 나왔는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사 부문이 있어요. 이 공사 부문에 행하는 활동은 이 공공개발 주체, 공적 주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 또는 뭐 토지 소유자 조합, 뭐 요즘 조합 아파트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개발,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개발, 그리고 민간 건설 사업자, 뭐 건설회사라든지 요기에 대한 행위가 이 민간 개발 주체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 어떤 게 있냐면요, 국가가 돈이 없으면요 민간부터 어떻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런 용어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웁니다. 부동산 개발 가시면은. 자, 그런데 그럼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행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인데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보시면은 35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이론이죠. 그래서 이 체계화된 부동산 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요, 과학성이라고 해요. 과학성. 예, 과학성이다. 예? 그럼 요거는 뭐냐? 과학성은 무슨 측면이냐 하면 이론이야, 이론. 이론적. 여러분 이론을 배우는 거죠. 체계화된 부동산 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분 필드에 나가요. 그럼 필드에 나가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건 실무잖아요, 실무. 그래서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해요. 적용하다 보면은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손이 떨립니다. 왜냐? 평생 계약하는데 뭐 몇 억짜리 써봤어요. 이제 쓰는데 공으로 쓰다 하니까 이제 공이 하나 빠질 수도 있어. 쓰다 보면 처음. 근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숙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숙련, 기교라고 하죠. 이 관점에서 우리는 기술성이라고 해요. 이 기술성은 실무예요, 실무.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린, 이론 분야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숙련도,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 이거는 무슨 분야? 실무 분야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 과학성, 기술성 두 가지 측면이 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면성이라고 해요. 양면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론, 실무 두 가지 분야가 다 나타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산학협동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또 부동산은 사적 재화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적 재화, 사적 재화
재화는 상품이거든요. 사적 재화가 있고 또 공공 재화가 있어요. 공공 재화.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부동산은 사적 재화일까요? 공적 재화일까요? 부동산은 사적 재화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적 재화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공적인 재화가 아니라 이 부동산, 토지, 건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사적 재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사익이 중요해요. 사익.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요, 이제 부증성의 특성, 부증성은 토지가 유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증성이라는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유한, 한정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 사익은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 이 사회성, 공공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 그래서 공익도 고려를 해야 돼. 이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사익을,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한다. 이거 문제가 되고, 또 공익을 우선 추구하기 위해서 사익을 경시한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조화를 이뤄야 된다.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죠? 공익.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를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 개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요. 또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항상 여러분이 규제가 없을 때와 규제가 있을 때 보면요. 규제가 없을 때 시장 기구에서 나타나는 형상이요. 규제를 하면요. 우리 풍선 효과, 무슨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부작용이 생겨. 규제를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 예상치 못한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 과거에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는데, 이번에 또 실시하죠, 지금. 그래서 시행 중에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시행을 하면요, 부작용이 심각해요. 부작용이 심각을 해서 어떻게 돼? 시행 전과 후에 보면요,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공급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거기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요. 자, 부동산 활동은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이용자 본인이 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차 수준의 활동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뭐죠? 비전문가가 행하는 활동이에요. 그럼 2차는 이것보다 약간 전문성이 높아요. 1차보다는 이거는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2차입니다. 왜냐? 공인중개사는 중개 전문가지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2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3차가 바로 뭐냐? 이 특정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전문가적인 활동을 하는 거. 즉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활동. 이것은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어디가 가장 높은 거예요? 전문성은 3차가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또 부동산은 또 이 사회성,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또 고도의 우리가 윤리가 또 필요를 해요. 자, 윤리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 윤리성을 보면은 이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은 고용윤리라는 게 있죠. 고용윤리. 자, 여러분 고용윤리 하면 고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조직 내부에서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업원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이걸 무슨 윤리? 고용윤리라고 해요. 종업원과 조직, 기업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게 고용윤리입니다. 고용윤리. 자, 고용윤리도 있지만은 또 조직윤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은요, 또 뭐를 하냐 하면 동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중개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 동업자와의 관계도 있고요. 동업자 단체가 있어요. 동업자 단체 하면 뭐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뭐 대한이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동업자 단체와에 있어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면요, 오픈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재건축을 했어요. 요 앞에 재건축을 하네요. 야, 있죠. 지금 우리 저기 보면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하면 거기 상가가 들어오겠죠. 그럼 상가는 처음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네? 거기 상가 들어오면요, 분명 중개사무소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럼 그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축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권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금이 없어요. 바닥 피가 없어. 권리금이 없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또 거기 뭐 한다. 이제 중개 업무를 하려면은 뭘 해야 돼? 그 어떤 다른 업소하고 요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또 담합행위거든요. 그 걸려요. 담합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원해서 안 줘요. 그럼 뭘 해야 돼? 회원에 가입을 하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들어가면 권리금도 줘야지. 회원값도 줘야지. 그래서 저 강동구 이런 데 가면요, 회원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강동구 며칠 전에 옛날에 3천만 원 했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억이에요. 회원권 값이. 1억에다가 그 인수 비용 1억 하면 2억이 있어야 중개 들어가요. 그 임대료는 얼마냐? 임대료가 700이에요. 보증금 5천 원. 장난이 아니죠, 강남구. 아니, 강남은 더 심해요. 거기는 강남은 월 임대료 1,500입니다. 도곡 타워팰리스 거기 도곡 렉스 이렇게 삼국지 있어요. 동부 센트럴 1,500입니다. 뭐 조그만. 그래서 이게 거래를 몇 건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있잖아요, 회원 단체와의 관계가 또 중요해요. 부동산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직윤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의뢰인 관계 있어요. 매도 의뢰인도 있고 매수 의뢰인도 있지만 이런 의뢰인과의 관계 또는 의뢰인 이외 비의뢰인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서비스 윤리라고 해요. 서비스 윤리. 서비스 윤리. 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또 윤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윤리냐면은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윤리가 있어요. 자, 이런 윤리 4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가끔 지문상에 또 우리가 윤리가 또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윤리성이 이제 나오고 있고,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정보 활동 맨 끝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토지는 우리 저번 주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아요. 어떻게 법적 환경이 변할지도 모르고 통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보. 여러분, 자료를 그냥 데이터 자체는 정보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한 게 정보지.
그래서 이러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하다? 정보 활동이 또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원시에 가면요. 요즘에 핫시인데 예? 올해 6월 달이죠. 올해 6월 달에 예? 이제 물딱지가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물딱지 재개발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추석할 때는 한 5, 6천 갔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1월 지금 딱 그 12월 넘어오는 요때 얼마냐? 벌써 피가 6, 7천 했던 게 지금 얼마냐? 3억입니다. 왜 그래? 재개발 때문에. 그러면 그 3억이 됐다는 것은 뭐냐? 그 입주권이죠. 딱지는 입주권인데 문제는 입주권인데 조합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뭐를 하냐?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 받아요. 3억 5천. 그럼 일반 분양은 얼마예요? 예? 6억이죠. 예? 조합원 혜택이 있지.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죠. 그래서 그것을 입주권을 처음에는 5, 6천 하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서 3억까지 왔는데 그럼 거기다가 감정평가 금액 하면 이제 4억 주고 입주권을 사느냐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사느냐 아니면 일반 분양 6억을 받느냐 한데 아파트 분양을 해서 2022년 입주할 때는 9억이 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분양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머리 아픈 거야.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입주권은 바로 거래가 되는데 분양권은 6개월 전매 기간이 있어. 제일 짧아. 그래서 전국에 떴다방이 다 모였어. 수원 무슨 동이에요? 예? 수원 무슨 동이에요? 8달 6구요. 8달 9 6구요. 가보시려고? 예? 수원역에서 버스 타서요. 한 5코스밖에 안 돼요. 전철역 바로 앞에 있어. 전철역은 아닌데 하여튼 버스 노선이 수원역에 5코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전국이 다 몰립니다. 여러분 여기 뭐 규제를 해버리니까 규제 없는 지역으로 가요. 자 여러분 부산에 조정 대상 지역 풀려버리니까 갑자기 관광버스가 하나 가요. 해운대 수영구 이쪽으로 가서 관광버스에서 무조건 찍어. 뭐가 필요 없어요. 아파트 동호수 관계없고 여기 나오는 아파트 무조건 매입을 할 테니까 무조건 돈 1,000억 풀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가격 올려놓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이게 규제를 안 했으면 그렇게 오르진 않을 텐데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보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하려면요, 이 정보 활동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정보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부동산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목,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로 이용되는 지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목, 또 위치 확인해야 돼. 요 딱 들고 요 지목이 요 지번이 요거와 똑같은가 잘못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가.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 또 면적도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규제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 개발 가능한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어디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돼. 현장. 이게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뭐 한다? 임해라. 현장에 임하라. 임장이라고 해. 임장.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임장 활동을 하는데 필수 조건은 뭐냐? 운전면허증 있어야 돼요. 손님 뭐 버스 타고 데려가실 거예요? 네? 현장 가려면 반드시 차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해보면요. 우리가 현장에 가잖아요. 토지 보러 갈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토지 보러 갈 때면요. 운전은 좀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와일드하게 가. 손이 아픕니다. 왜? 여기 잡아야 돼. 속도감들이 있는가 봐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임장 활동 가야 돼. 특히 겨울에 가면 또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겠어요. 토지 보러 가면은. 그래서 임장, 반드시 현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임장 활동을 하는 것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게 중요하냐? 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대물 활동인데, 이 대물 활동과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각종 부동산 거래 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야기됩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들어와요? 중개사에도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 되면은 소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송 중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입니다. 우리 지금 1년간 법원에 소송 중에 그만큼 부동산 관련 소송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대물 활동인데,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 누구? 인간을 상대로 해. 뭐 매도인, 매수인, 토지 소유자 많잖아요. 예? 또 투자자. 그래서 인간을 상대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토지 특성 중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또 영속성이죠.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3차원, 부동산 활동은 지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땅,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 공중을 다 봐야 돼요. 이 3차원의 뭐다? 공간 활동성이 있어요. 자,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또 3차원의 공간 활동도 있지만은 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영속적으로 발생해. 사용해도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단기가 아니야. 주식처럼 단기가 아니라 뭘로 본다? 장기를 봐야 돼. 항상. 이 장기적인 우리가 배려하에 형성돼야 돼.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 나오죠. 배려의 장기성.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 고려를 필요로 한다. 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또 뭐죠? 여러분이 토지의 지질, 지세 등을 고려해서 또 우리는 개발할 수 있게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기술적 측면. 또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개발 행위 규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금지가 되느냐, 요거 법률적 측면, 지역 지구제 변경 가능성 여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수입 비용을 비교를 또 해야 돼요. 수입 비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라.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나온 건 저번 주에 복합 개념이라고 한번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들이 옛날에 한 5년 전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저도 거기 가끔 이제 놀러 가면서 보거든요. 예? 우리 민법 교수님 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있지만 그쪽에 자주 놀러 가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현대 아이파크가 있어요. 그 강동구 거기 가면요, 이마트 옆쪽인데 거기에 한림대병원에서 거기 하여튼 그쪽에 있는데 아이파크 그 재건축에서 분양할 때 이제 50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분양가가 18억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요, 18억 분양가인데 미분양이야. 왜냐? 너무 비싸겠지만 그때 당시는 33평이 제일 이게 잘 거래가 될 때인데 사람들이 넓은 평수를 다 실해. 60평, 50 몇 평 실해. 40 몇 평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18억짜리 분양가가 건설회사가 계속 입주해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골치 아픈 게 미분양이니까. 그래서 건설회사가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12억에 매각 공고를 낸 거예요. 12억. 18억짜리 아파트 분양가를. 근데 그때 당시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그건데 그 주는데도 안 받아요. 관리비 많이 나오고 이자 많이 나온다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12억 아파트를 어떤 분이 통으로 샀어. 통으로 있죠. 돈 좀 있는 사람이 해서 열 몇 채를 샀어요. 샀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가격이 30억입니다. 5년 지났어요.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핫이죠, 지금 강동구가. 왜? 서초구 송파 규chế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강동구. 강동구가 지금 핫 이슈죠. 그런 것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미래의 부동산 흐름을 볼 때는 수요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이 정부 정책의 변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돼. 부동산 활동을 하실 때는. 그래서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소비자. 자, 부동산 경제 이론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뭐죠? 수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수요고요. 또 생산자. 생산자, 뭐 대표적으로 하면 뭐 기업이겠죠?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걸 공급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와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 어디서 만나냐? 하여튼 여러분 우리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는 거지.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이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뭐가 결정돼야 돼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요, 우리가 결정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걸 우리는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면은 가격이 뭐 한다? 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배우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규제를 했을 때 변하는 걸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이런 걸 이제 출제를 본 시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수요 공급에서 출제를 이제 하는 경제 이론에서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38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경제 주체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경제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주체가 우리가 상품을 구입을 하려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라고 한다. 자, 그럼 수요는 결국은 이 경제 주체,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보면은 이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에, 자, 일정, 우리가 기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뭐를 가지고, 일정 기간의 소비자들이 우리는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은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라고 해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앞으로 여러분 글자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있죠. 제가 강의를 하는 거, 병원에서 여러분 진료받는 거, 이런 건 전부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재화, 눈에 보이는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이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해요. 상품. 그래서 이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뭐라 한다? 수요라고 해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과거에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우린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공부하니까 요즘은 출제를 하지 않는데, 이 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일정 기간. 자, 이 기간 개념을 우선 볼 때 우선 유량이라고 해요. 유량. 자,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 중간에 보면요, 용어 설명에 유량, 저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경제를 이제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이야. 여러분,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자, 여러분, 유가 이런 유자예요. 흐를 유, 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물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간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요? 한 달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어. 그럼 한 달 흘러가면 월, 1년 흘러가면 연, 월, 연으로 나오면은 유량이다. 그래서 유량을 거기 보면은
영어의 flow가 물이 흐르다는 용어야. 그럼 흐르는 영어 단어가 flow입니다. flow. 그래서 flow 개념이라고 해요. flow. 그래서 유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flow 개념.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온다? 월연을 뭘로 표현된다? 기간. 월연은 이렇게 기간으로 표현되니까 월연.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월연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우리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월연 넣어서 말이 되면 유량이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저량이야. 말이 안 되면 뭘로 간다? 저량. 그러면 저량은 뭐죠?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스톡은 뭐 주식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스톡. 예, 요거는요, 뭐냐 하면 스톡 개념은 스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수문이 닫힌 댐 안에 있는 물이라든지 저수지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 멈추어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진 상태다. 이때 저가 이렇게 이런 쌓을 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해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멈추어져 있다. 시간이 멈추어진 상태 또는 정지된 상태를 우리 뭘로 표현하냐면은 시점.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멈추어지는 상태를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무슨 개념? 저량. 그래서 우선은 경제의 가장 기초 개념의 유량, 저량 개념. 우선 요거는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근데 이게 쉬운 용어인데요. 이걸 보면은 막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 이거 뭐 암기를 해서 뭐 그런가. 여기 이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례가 중요한데 이 사례를 볼 때 말을 되냐 한번 말을 보면 돼. 그럼 소득하면은 무슨 개념? 두 개념 중에 소득하면. 여러분 소득 1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소득 10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자, 소득 1000만 원 많을까요, 적을까요? 판단이 안 돼요. 그게 기간에 가야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냐, 연 소득이 1000만 원이냐,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렇잖아요. 소득 1000만 원 하면 많죠. 월 소득. 연간 소득 1000만 원은 적은 거지. 이게 판단 기준에 볼 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런 개념은 유량이야. 그럼 소득은 무슨 개념이야? 그럼 소득은 유량이지. 그럼 소득은 유량이에요. 소득은 유량. 소득.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한번 와볼까요? 자,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많아요. 주택 거래량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에 보면은 주택 거래량 앞에 뭐가 문제 아세요? 월이 나와요. 예? 전월 대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월연이 나오죠. 월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게 유량이야. 그래서 연간 주택 거래량 또는 월 주택 거래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3월달 주택 거래량, 4월달 주택 거래량이 나오잖아. 이건 무슨 개념? 예? 유량이야. 주택 거래량. 예? 주택 거래량은 유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3만 채다.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가 3만 채다. 이것은 무슨 개념? 저량이야. 미분양 주택 수, 주택 재고량이죠. 재고량은 저량이야. 현재 시점 주택 재고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현재 시점, 이건 시점이야. 기간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가 국가가 가진 재산 얼마냐? 이거 국부인데 국부도 뭐다? 저량 개념. 저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5,300만 명. 이것도 현재 시점이니까 인구 저량. 현재 시점 인구가 얼마냐? 인구. 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또 있어.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400조를 받았다. 현재 시점이야. 가계의 뭐다? 부채.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얼마냐?
이런 거. 현재 시점 여러분 자산이 얼마냐 이런 거. 가계, 부채, 자산 이런 건 전부 무슨 개념? 저량 개념.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 자, 우리나라 기업이 연간 40만 채를 주택을 공급한다. 40만 채 연간 공급한다. 그 유유량이죠. 주택 뭐다? 생산량. 예, 연간 우리나라 기업의 주택 생산량 40만 채. 주택 생산량 이런 것은 뭐다? 유량. 예? 유량. 그래서 저량과 유량 개념은요. 기간이 들어가 보세요. 기간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은 돼요. 여러분 임대료 수입 얼마? 자, 여러분 임대료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월 임대료 수입 받잖아요. 건물 월 얼마씩 주잖아요. 월. 그리고 토지는 연간 받잖아요. 연간 지대 수입이 얼마냐? 예? 연간 지대 수입. 이런 건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것도 기간이 명시되어야 이해가 되는 개념. 이건 다 무슨 개념? 유량. 요거 구별을 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 사례들을 볼 때 어디 속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간은 뭐다? 유량. 시점은 뭐다? 저량. 예? 그래서 요걸 우선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이 기본적인 요 개념인데 기초. 요 개념을 기초인데 여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은 경제 기초니까요. 우선은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요는 무슨 개념이에요? 수요는 기간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그러니까 수요는 유량 개념. 자, 수요는 이제 유량 개념이라는 걸 하나 이제 배우셨어요. 또 이제 배워야 돼요. 이번은 뭐를 배워야 되냐?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말. 자,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말은 우리가 유효 수요다.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제 용어를 이제 또 배우는 건데 유효 수요. 자, 요 유효 수요. 자,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예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유효 수요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살 의사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야 한다. 부동산 수요는.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 2년 전에 또 그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은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있어야 돼. 여러분 살 의사를 우리는 욕구예요. 욕구. 살 의사 있어야 됩니다. 살 의사 있어야 돼. 그또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요 두 가지를 다 갖춘 게 무슨 수요? 유효 수요야. 근데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수요가 아니야. 그건 요게 지불 능력이 없으면 여기 수요가 아니라 뭐다? 그건 단순히 욕망이야. 욕망. 그거는 욕망. 그건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딱 돼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그래서 유효 수요의 개념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유효 수요의 개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이번은 또 여기 뭐죠?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고자 하는 욕구는 사전적 개념.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무슨 개념이 아니냐면 사후적 개념은 아니다. 사후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 사후적 개념은 어떤 개념? 사후적 개념은 실제로 구매한 양,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30회시요. 여러분 31회거든요. 3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일정 기간에 구매를 갖추고 실제로 구매한 양을 말한다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실제로 구매한 양을 하면 안 돼.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인데. 그래서 그 지문을 출제한 거야, 또. 개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 10개다. 10개인데, 실제 구매한 양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뭐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말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야. 실제로 구매한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30회 시험에 요 지문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출제를 했어요. 2년 전에는 또 요거 출제했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우선 항상 개념이죠. 개념을 우선 정확히 이해하는가 여부. 자, 우선 수요의 개념은 우선 유량 개념, 또 유효 수요의 개념, 또 뭐죠? 사전적 개념 3가지가 우선 여기 숨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수요를 낸 것이 아니겠죠. 뭐를 냈느냐? 수요량을 낸 거죠. 수요량. 요거죠. 수요량이죠. 요거와 요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력을 갖추고 뭐죠? 특정 가격 수준.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유량 개념이 있고 또 뭐 유효 수요 개념이 있고 사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다? 이게 최대 수량이죠. 특정 가격 수준. 자, 여러분 소득은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소득 정해져 있죠.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연봉 계약을 하면 월 소득 딱 주어졌다. 자, 여러분이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시세요? 예? 커피 하루에 뭐 2잔 마신다. 예? 그럼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득,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특정 가격.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이다. 그럼 한 잔에 2,000원일 때 나는 최대 한 달 동안에 몇 잔 마시겠느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특정 가격 수준. 2,000원, 한 잔에 2,000원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얼마 나온다. 그럼 최대 수량에서 50잔이다. 그럼 그 50잔이 뭐다? 수요량이야. 얼마에서? 한 잔당 2,000원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얼마다? 50잔. 그럼 50잔이 수요량이야. 그게 수요량 개념. 그런데 나는 2,000원에서는 얼마? 2,000원에서는 50잔. 근데 아메리카노가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근데 5,000원인데 나는 50잔 안 먹을게. 나는 20잔 마실게. 그럼 20잔. 그러면 5,000원일 때 20잔. 2,000원일 때 50잔. 이런 커피 가격과 수요량이 있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량. 그러니까 수요는 여러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고, 요거는 특정 가격. 가격이 아까 하나 딱 정해졌잖아요. 특정 가격에서 몇 잔을 최대 마시겠느냐. 요건 수요량이에요. 개념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우선 수요량을 출제를 우선 한 거죠. 수요량. 그래서 27회 시험과 30회 시험 여기에 나온 거예요. 수요량의 개념. 자, 우선 수요량과 수요를 구분하는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고, 자, 39페이지에 기초니까 우리 부동산 수요의 특징, 나중에는 이런 거 강의 안 합니다. 예, 기초니까 지금 알아두시면 좋죠. 자, 거기 보면 부동산은 일반 경제죠. 여러분 밖에 보면 라면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이러한 일반 경제제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죠.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부동산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축적 모으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서울특별시에 25평 아파트 분양 가격을 모으는데 두 분이 어떻게 돼? 같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몇 년 걸린다? 17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야. 구매 자금 축적하는데.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세 번째 보세요. 부동산 구매 결정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일반 경제제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구매를 하면 아까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뭐다? 분석하고 또 부동산에 입주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일반 상품 그렇지 않죠. 뭐 상품은 어떻게 가서 마트 가서 그래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요. 잘못 사면은 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네 번째 부동산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경제와는 다른 특수한 방법이 살죠. 자, 여러분 라면을 산다, 아이스크림을 산다, 대금을 지급하면 그거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대금 지급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내 것이지. 예? 예? 등기를 해야 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있거든요. 이름이 홍시성을 가진 이제 공인중개사분인데 그분이요 어떻게 돼? 이분이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세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옛날에 똑똑하셨다 하는데 부동산에 욕심 많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서 중개사 잘 대주니까 중개사한테 자금 투자해서 했는데 이제 치매 기운이 좀 있었는지 등기를 안 한 거야. 돈은 할아버지 이름 갖고 중개사가 투자했는데 문제는 그걸 등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치매 기운이 있다는 걸 딱 느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버린 거야. 돈은 할아버지가 됐고 자기 이름 등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식들이 와서 아버님 어디 부동산 투자했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중개사가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뭐 증거가 있어야지. 예?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다 등기해서 가져가 버렸지. 예? 근데 그분은 또 한 달 뒤에 사고로 또 돌아가셨어. 네? 뉴스 나왔어요. 저 고속도로 중개 공인중 거기 뭐 놀러 갔어요. 뭐 하여튼 놀러 가다가 자동차가 잘 가면 좋은데 갑자기 어떻게 돼?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가는데 팍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버스가 피한다고 해서 굴러떠서 거기서 수원에서 한 5-6명 그때 버스 굴러서 죽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맨 앞에 앉았다. 예? 또 그 재산 갖고 또 싸우더래.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근데 아까 있잖아요. 등기해야 돼.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금 지급한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서 분양권 전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올해도 시험 나왔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합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매 제한이 있어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불법이잖아요. 근데 불법인데 공증을 해서 거래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 사람이 1억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입주 시에 가격이 7억 올랐어요. 그럼 그 분양권 거래한 거 무효냐?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겁니다. 소유권 넘어갔어요. 공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공증을 통해서 거래를 해버려요. 불법인데 신고하면은 걸리겠지만은 신고 누가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적 아무런 소용이 없어. 다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게 없어 공인중개사에게. 다 됩니다. 불법이 나중에 걸리면 그거에 대한 뭐만 내면 돼? 세금만 내면 되지.
퇴직金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별거 다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아까 있잖아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보시면은 거기에 7번째 보세요. 개별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은 뭐다? 차별합니다. 여러분 일반 상품은 자, 여러분 라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전국에 어디서 사도 똑같아. 획일화됐어.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입니다.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인데 부동산 상품은 뭐죠?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차별화됐다. 획일화된 수요가 아니라 차별화된 수요다. 차별화된. 자, 이것을 또 염두에 두고 또 부동산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상품의 가격은 또 다르죠. 자, 부동산 상품의 가격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 거의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 임대 능력도 있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방 경 밑으로 부동산 가격이 밑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뉴스 많이 나온 게 우리 음마아파트다. 자, 음마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1억에서 가격이 어떻게 규제를 해서 8억이 떨어졌다. 1년 동안 8억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떨어져서 요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 그럼 이 8억이 최저 가격이다. 그럼 요 8억에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네? 떨어진 게 해서 올라가는데 급격히 올라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 11억에서 8억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냐? 33평 아파트, 음마아파트 21억입니다. 네? 어떻게 돼? 11억에서 8억 떨어졌을 때가 2010년이에요. 네? 9년, 10년 사이에 지금 얼마? 네? 그 2배 반 올랐습니다. 강남이. 네? 이게요. 네? 여러분 8억에서 얼마? 21억 하면 13억이잖아요. 네? 13억이라는 돈을 벌려면요. 평생 가도 못 벌어요. 직장인들은. 부동산은 어떻게 돼? 10년 만에 벌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동산은 안 미칠 수가 없어요. 투자 상품으로서.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부동산의 묘미예요. 그래서 강남이 계속 오른 이유가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내년 더 오르겠죠. 네. 네? 정부가 교육정책 바뀌면 강남은 다 몰리죠. 당연히. 네? 그래서 하여튼 수요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요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교통 환경이 좋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택 수요. 자, 그리고 39페이지에 수요의 성질상 분류를 보면은 실질적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자, 유효 수요가 요거죠, 지금. 자, 여러분 유효 수요는 아까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입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뭐다? 살 의사와 부동산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게 유효 수요예요. 그런데 잠재적 수요라는 게 있죠. 3번에 보세요.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는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을 살 의사는 지금 있어요. 살 의사는 있는데 뭐가 없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는 없다? 지불 능력이 없어. 요 차이야. 잠재적 수요. 아직은 유효 수요는 아닌데 조만간 가까운 미래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상태에 있는 말 그대로 잠재적 수요야. 그러니까 지금은 살 의사는 있는데 지금은 뭐는 지불 능력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지불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수요는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건설 업체들은
공급을 고려할 때는 유효 수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잠재적 수요까지 고려해야 돼. 왜? 공급에는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공급할 땐 7, 8년 걸려요. 그러기다 보니까 항상 잠재적 수요를 고려해서 건설업체는 공급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재적 수요의 개념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거기 가수요라는 용어가 나오죠.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예요. 여러분, 가수요는 가짜 수요예요. 투기적 수요. 그래서 여러분, 투기적인 수요를 투기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든 게 가수요예요. 가수요는 무슨 수요? 투기적 수요. 자, 잠시 쉬고 본원적 수요와 파생 수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